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Five Eyes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에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Allies, 동맹국들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Five Eyes Plus 3 그룹이라고 주장했죠.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 군사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 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무역 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건조하기 때문에 미중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 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또한 한국이 앞서고 있어 언론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9%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2.7%인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나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에서 도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래 사회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내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어왔던 미국과 내수 시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본. 2020년에는 한국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의 C19 사태는 세계사를 바꿀 만큼의 충격을 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름 끼치는 사실은 한때 한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이것이 처한 거라고 중국은 나아져가는 반면 한국이 최대의 피해국이 될 것 같았던 때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상황이 기적같이 180도 바뀌어 세계 방역의 모범국가이자 진단키트, 의료장비로 많은 나라들의 지원 요청이 세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사적 최악의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능력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런 상황이 가능하게 된 원동력은 물론 한국인들의 국민성이겠지만 구체적 인물들을 뽑는다면 한국 방역을 이끌어 이제 국민적 신뢰를 넘어 해외 언론들에서도 칭찬 세례를 받고 있는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과 질본 직원들일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그녀를 전염병과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는 바이러스 헌터라고 극찬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태에서 자신의 활약을 내세우지 않는 진짜 영웅들을 소개하는 글에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본부장의 일관된 솔직한 발언, 정보에 입각한 분석, 침착함은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시간도 못 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잠은 몇 시간 주무시냐? 라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이 1시간보다는 많이 잔다 라고 짧게 대답했던 것이 큰 화제가 될 만큼 그야말로 분투하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은 그 없는 시간을 쪼개어 책임저자로 이름을 올린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 방역 내용을 담은 논문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공개하여 한계가 없는 놀라움을 보여줬었고, 세계의 전문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CDC에 공개된 구로 콜센터 자료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은경 본부장도 두유노 클럽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 본부장과 질본의 스토리를 본다면 항상 좋은 길만 걸어왔던 것이 아니고 그들도 큰 실패를 겪었었지만 그 실패를 잊지 않음과 거기에서 배우고 나아갔던 힘이 진정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기도 하지만 1급 공무원인 실장을 건너뛰고 현재 질본 본부장인 차관급으로 바로 승진하여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때 감봉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질병관리본부라는 조직은 2003년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추후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듣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를 벤치마킹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는 규모만 확대되었을 뿐 의학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문가인 실무진들에게 결정권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당시 초기 대응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했지만 유행이 지속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개편했고 여기서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유행하고 세계로 퍼진 메르스에 의한 피해 결과 1위는 사우디였고 3위부터 7위까지 모두 중동 국가인데 한국이 2위에 올라 방역 실패라는 불명예만 남게 됩니다. 현장에서 뛰었던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징계를 받은 현장 전문가들 중에는 회의감을 느끼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반성하며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복잡해졌고 전략적 의사결정, 신속성, 명료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였다라는 반성이 담긴 백서를 남기고 그 교훈을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당시 사태에서 실제 능력을 인정받은 정은경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킵니다. 이후 질본은 절치부심하여 지속적으로 블랙스완에 대비한 시뮬레이션과 대응 방안을 개발해왔고 공교롭게도 이 대응 방안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신형 감염병 대응 진단키트 시범 제작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C19가 터져버립니다. 중국에서 사태를 발표한 1월 중순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법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진단키트 개발 업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트 개발을 독려하며 질본이 개발한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개하는 공동개발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3주 뒤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현재 최악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옆나라 일본에는 이런 조직이 없고 한국과 일본 간 대응 수준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소라고 평가됩니다. 한국은 사태 발생 후 질본이 방역당국으로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반면 일본은 키트 개발은 고사하고 후생 노동성 장관과 감방장관 중 누가 브리핑을 할 것인지조차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 사태에서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앞으로 보건방역 관련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는 분위기에서 적절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의 찬사를 받는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했던 사건을 백서에 기록하고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질본과 한국민들의 잊지 않음에서 온 것이 아닐까요? 최근 일본이 어려워지자 한국의 지원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 이유 역시 일본이 한국에 해온 행위들을 잊지 않음 때문일 것입니다. 대지진 성금을 보내도 리스트에서 빼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커녕 은폐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이를 경제 문제에 연관시켜 수출 규제를 해오는 등 수많은 화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전례를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한 3.1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마저 왜곡, 조롱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서도 첫 구절에 나올 만큼 대한민국 수립의 정신적 근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한국인이라면 이 구절을 모두 잘 알고 있거나 심지어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잊지 않고 있는 3.1운동에 대해 최근 일본의 근현대사 연구소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한국 자료는 공포소설, 일본이 3.1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많은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한국의 역사 왜곡에 제대로 반박하고 폄하한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왜곡된 교육을 시킨 결과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잊지 않는 한국인들과의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고 현재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과 관련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헌병의 군도에서 왼팔을 잃은 여학생은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주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바로 독립운동가 윤형숙 열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형숙 열사는 남도의 유관순, 제2의 유관순이란 표현도 쓰이지만 그럼에도 학술적 논문이나 저서는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1962년에 서운된 것과 비교하면 윤형숙 열사에게 대한민국 건국 포장이 수여된 것도 2004년으로 윤 열사는 그동안 잊혀졌었지만
한국인들이 잊지 않음의 노력으로 밝혀낸 소중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 열사는 서울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에 이어 3월 10일에 광주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선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며 해산명령을 하였지만 굴복하지 않았고, 이어 일본 헌병이 군도로 내리쳤고 태극기를 들고 있던 그녀의 왼쪽 팔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잘려나간 팔에 순간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더욱더 맹렬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은 더욱 격렬하게 항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체포된 후 일본 경찰에 너를 조종한 배우가 누구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신문에 나는 보다시피 피 흘리는 윤혈녀다 라는 답을 하였으며, 고문과 긴 옥사리에 오른쪽 시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에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야기를 만드네 판타지가 시작된다. 그 헌병은 조선인이었겠지. 팔 잘려도 죽지 않다니 행운의 소유자이구나 라는 조롱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인식은 근현대사 연구소장의 왜곡된 3.1운동에 대한 주장이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 총독부는 고문을 금지했었기 때문에 입에 담지 못할 고문 끝에 유명을 달리한 유관순 열사에게 가해진 고문도 허위 날조라 주장하고, 3.1운동 참가자들은 과격한 폭도였으며 3.1운동은 방화 약탈을 일삼고 조선민중의 지지를 받지도 못한 폭동일 뿐이었으며, 오히려 3.1운동으로 체포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본은 관대하게 대했으며 현대적인 사법제도하에 최초로 공정한 재판을 받은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왜곡된 교육을 받고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한국이고, 일본은 부품 및 소재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면에서도 한국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이 한국에서 자금을 철수하면 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본의 대중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도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역사와 기억에 백서를 만들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일들까지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잊혀질 뻔한 윤형숙 열사를 역사의 무대로 다시 끌어낸 것처럼 일본인들에게 왜곡되고 모욕당하는 것을 이제는 두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유명한 라카이 코리아도 윤형숙 열사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판타지라고 무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를 한국인들의 마음속까지 좀 더 알리기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팔찌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쪽 팔을 잃으면서까지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문구로 라카이 코리아의 신념을 보여주며 독도 팔찌를 내놓았는데요. 팔찌에는 건곤 감리가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태극 문양이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헌신을 마음에 각인하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분들의 손때로 빛바랜 태극기를 형상화한 펜던트를 출시하여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활동은 3.1절 기념 독도 팔찌의 수익금 중 일부는 연말에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이름으로 자동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태극기가 들어간 디자인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의 상품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고 있으며, 동참해주시는 분들의 마음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 731 부대 만행을 알리며 출시한 3.1절 태극기 운동화에 이어 현재 독도 팔찌를 한국과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며 윤형숙 열사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잊혀지는 우리 역사가 일본에 왜곡되는 것을 보기만 할 수 없다며 시작한 활동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올바른 한국의 역사를 알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라카이 코리아. 그 의미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예뻐서 최근에는 스타일이 생명인 유명인들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개념연예인 전효송 씨가 독도 팔찌를 착용하고 올린 인스타 게시물은 벌써 좋아요가 15,000개나 찍혔네요. 강다니엘과 유재석 씨가 독도 운동화를 착용했을 때도 멋스러웠었는데, 전효송 씨의 팔찌샷은 윤형숙 열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 같아서 더 예뻐 보이는 걸까요? 최근 C19 사태에서 정은경 본부장과 질본의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려낸 현대의 영웅 같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팠던 메르스 때의 실패를 잊지 않았던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형숙 열사의 정신을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라카이 코리아 같은 한국인들 역시 이 시대의 작은 영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